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가 그 제1장 간호관리의 이해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매장 학습하실 때마다 똑같겠지만 교재를 통해서 먼저 내용을 한번 읽고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이렇게 수강을 하시게 되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1절 간호전문직과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간호전문직을 알아보기 전에 전문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전문직이라 함은 높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헌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필수적으로는 높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체계가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전문적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권한,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적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에서 전문직이 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지적인 기술과 문화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전문직을 사회적 역할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더 알아두기 위해서 전문직의 정의에서 바커라는 분이 정의를 하신 부분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 기술, 기능, 지식 및 신념의 체계라고 하였고 또 손더스와 윌슨의 전문적인 기준을 알아보면 특별한 훈련에 의해 얻어지고 사회봉사 수행을 위한 수단이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직의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고요. 네, 다음은 전문직의 특성입니다. 네, 전문직의 특성하면 무어가 전업직으로서의 확립, 그리고 소명의식, 직업조직, 높은 교육수준, 봉사지향성, 자율성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 소명의식, 직업조직, 높은 교육수준, 봉사를 지향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자율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율성이겠죠. 네, 그래서 무어의 이런 전문직의 특성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구드의 전문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구드는 그 전문직의 특성을 두 가지 핵심적 요소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핵심 요소를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훈련을 통한 추상적인 지식 체계라고 했고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사회에 대한 봉사지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식 체계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여기는 봉사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네,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문직은 자체적인 교육훈련 기준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간호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체적인 교육훈련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고등교육기관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전문직 지망 학생은 다른 과정 학생보다 엄격한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간호대를 입학하게 되면 다른 과정생보다 더 엄격하게 실습을 하게 되고 또 대학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병원이라는 실습 장소를 가서 또 엄격한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전문직 기술은 또 면허제도의 형태로 법적으로 유지된다. 네, 그렇게 4년 과정의 대학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간호사 시험을 보러 갑니다. 국가고시의 형태로 시험을 치게 되고 또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지만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허제도로서 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면허 및 구성원의 자격은 전문직 구성원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입법은 그 전문직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직은 높은 소득, 권력, 위세를 얻게 되고 재능이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합니다. 네. 전문직은 또 문외한의 평가와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의료 지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료인들만이 좀 자유롭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와 통제는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전문직에 의해서 부과된 실천 규범은 법적 통제보다 엄격하다. 네. 그리고 전문직 구성은 다른 직업 구성원보다 직업적 결속이 강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직업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직업적 결속이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일단 입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앞선 이제 간호 선배님께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서로 협력해서 그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적 결속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문직은 최종 직업이 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직이 최종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두가 전문직의 특성으로서 특성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특성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구두의 전문직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뭐 파생되는 특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틀린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신다면 네,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슨스도 전문직의 주요 속성을 체계적인 이론, 자율성, 이타주의, 뚜렷한 직업 문화, 고객에 대한 권위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법률과 직업단체에 의한 앞의 5가지 특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하고 직업단체가 이 5가지를 인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슨스도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직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보셨고요. 그러면 간호 전문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간호 전문직과 간호 전문직관인데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여러 역할 기대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여러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가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대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을 할 때 그냥 간호사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의사와도 협력을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치료사들하고도 협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한 가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상황에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전문직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 그리고 간호사들의 간호 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조직 몰입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업무 효율성이 증진되고 그리고 질 높은 간호의 제공 그리고 병원 경쟁력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졌을 때 효과가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4가지를 써놓고 5가지를 써놓고 뭐 하나를 잘못된 보기로 해서 넣어놨다면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보기들이 나와 있을 때 뭔가가 좀 잘못됐다든지 하면 찾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간호 전문직과는 그런 것이고,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과는 그 간호 전문직관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인데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 전문직의 특성은 루시 켈리의 간호 전문직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류와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거죠? 우리 간호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인류하고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특별한 전문 직체가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임상 현장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 지식은. 그래서 특별한 전문 지식체가 있는 것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지적 활동과 그에 대한 개별적 책무가 또 수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호 서비스에는 지적 활동이 당연히 이 활동은 지적 활동이고요. 알아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 그리고 간호사 개개인이 이것을 수행을 할 때 개별적인 책무가 수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상급 교육기관이 실무자의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하급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가 없죠. 상급 교육기관이 실무자의 교육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네,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신들의 정책과 활동을 통제를 할 수가 있으며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 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이 일을 할 때 그냥 어떤 보수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어떤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나 아니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무자들의 의사결정과 수행에 지침이 되는 윤리 강령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간호 윤리 강령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하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지지하는 조직체는 우리 실무 표준을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서도 어떤 그 실무의 표준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그것들을 이제 지지하는 조직체라고 하면은 또 대한간호협회, 네, 그런 조직체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간호 전문직의 특성, 루시 켈리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호 전문직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간호 전문직은 전문직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갖춰야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호 지도자론을 배우고 있지만은 그 리더십을 가져야지만 간호사가 인정받고 경쟁력을 발휘하고 또 간호 리더십과 간호 관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간호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술적 전문성, 인간적 기술, 개념적 기술, 진단적 기술, 그 다음에 코칭과 멘토링,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술적 전문성이라고 하면 조직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특정한 접근 방식을 이용을 하거나 도구나 기술 또는 절차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술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조직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떤 특정한 접근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단순한 접근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신경과 환자를 간호를 한다면 어떤 수술을 받고 온 환자를 간호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은 술기를 사용할 때는 도구나 기술 또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이라고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일을 해내는 능력인 거죠. 네, 그래서
간호사는 단순히 전문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협동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일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개념적 기술이라 함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냥 혼자만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많은 조직들과 또 다른 그 의료진들과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진단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분석과 조사에 따라서 특정한 상태나 상황의 본질을 결정하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떤 그 분석한 내용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그걸 조사한 내용 그런 것들을 특정한 상태나 상황의 본질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코칭과 멘토링이 있는데 코칭은 직원의 성과와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와 방법을 인식하게 돕는 매일의 실천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수간호사라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낙상 예방 활동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원의 성과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 네, 그게 바로 그 리더십의 관리 기술 중에 코칭과 멘토링 기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아마 주관식 문제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객관식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간호 리더십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일단 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비판을 통해서 간호사의 의식을 일깨우고 간호가 건강관리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중심 역할과 간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변화에 철학적이고 실무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간호 리더십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전문직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러면 한 번 더 전문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빈칸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전문직이란 어느 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무엇을 일련의 무엇을 통해 갖추며 전문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뭐를 갖는 동시에 무엇과 무엇을 통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기로서는 지식과 기술, 교육, 자율성, 윤리적 강령, 조직 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괄호 속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한번 유추를 해 보셨을 거고요. 네, 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직이란 어느 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이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갖추며 전문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자율성을 갖는 동시에 윤리적 광령과 조직 활동을 통해서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와가 아니라 이제 과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답이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자 간호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이네요. 방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관리 기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환경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죠? 네, 개념적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가 기술적 전문성은 무엇인지, 또 인간적 기술은 무엇인지, 또 개념적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계시면은 이게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간호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 뭐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교재의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제 루시 켈리의 간호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류와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인 것이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니은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특별한 전문 지식체가 있다. 네, OX, O. 디귿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지적 활동과 그에 대한 개별적 책무가 수반된다. 네, OX에서 O겠죠. 네, 리을은 하급 교육기관이 실무자의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틀린 내용이겠네요. 네, X라고 하시고 왜 여기를 고쳐야 되죠? 상급 교육기관이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미음. 자, 실무자들은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일을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대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진 부분들은 루시 켈리가 말한 간호 전문직의 특성이 맞을 것이고, 리을이 틀린 부분이 돼서 기은,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답을 쓰셨다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봤을 때 하고 문제를 풀어봤을 때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유추를 해보고 또 어떻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제2절 그 간호관리자와 간호지도자에 대한 파트를 학습하겠습니다. 네, 관리 이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까도 봤지만은 그 간호 리더십에는 관리 기술이 있고, 그 간호 관리학이라고 하면은 간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네, 간호 지식과 그런 간호의 여타 모든 업무들, 간호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과학적 관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얘기를 한 건데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테일러는 생산 방법의 체계적 관찰을 통해서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작업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조직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방법의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작업장 운영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생산을 잘 하는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작업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조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산을 해야지 효율적이고 또 생산성이 많아지는가를 당연히 보게 되면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조직을 하는 것인데, 그 테일러가 1911년 자신의 저서인 과학적 관리 원칙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4가지 원칙이 뭐냐면, 최고의 작업을 설정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역량과 능력의 기초에서 고용, 훈련, 승진시킨다. 조직적 미션의 공통적인 목표와 배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조직 생산성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을 철저한 직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와 관리자는 직분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하나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이런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 간호 현장에 적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최고의 작업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근로자의 어떤 역량과 능력의 기초에서 고용, 훈련, 승진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간호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석사나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성인 간호학을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 간호학을 했다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다가 한다면 고용이나 훈련이나 그런 승진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조직을 철저한 직능 조직으로 전환해서 라는 것은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어떤 특정 분야가 있을 때 그냥 나중에 우리 그 어떤 간호관리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학습을 하게 되겠지만은 직능 조직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병동 A, 병동 B, 병동 C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술장으로 나눈다든지 따로 하고 또 여기는 특수 파트를 따로 뭐 중환자실 같은 부분을 또 따로 하고 병동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관한 업무를 최대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거고 병동이라고 하면은 병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술장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 일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철저한 직능 조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뭐 때문에?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이제 그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행정관리 이론입니다. 행정관리 이론은 페이올이 얘기를 했는데 그 1929년경에 프랑스의 경영학자 페이올이 광산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개한 그런 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 이론은 그 연역적 접근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관리자의 기능을 기획, 조직, 인력관리, 지휘, 통제의 기본 개념인 하위 14개의 관리 원칙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의 개념과 과정을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벌써 우리가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이나 조직이나 인력관리, 지휘, 통제,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뒤에서 학습하게 된 간호관리 과정의 5단계가 있는데 그 간호관리 과정의 5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기획, 조직, 인적관리, 지휘관리, 통제관리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행정관리 이론이 간호관리의 개념과 과정을 이론적으로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관리학자나 이론가들이 간호관리를 기획에서 통제에 이르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관리 이론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러한 초점을 잡아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관리의 개념과 과정을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그 행정관리 이론에서 영역적 접근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로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다음과 관련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행정관리 이론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정기 이론 전에 하나 더 저희가 본다면 그 3번에 관료제 이론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은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에 의해서 추정된 이론으로서 이게 그 간호관리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간호관리의 개념과 과정에서 직급에 따른 엄격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업무의 문서화 및 전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인사정책 등을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료제 이론은 어떤 데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직급에 따른 엄격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를 하는 그 부분에서 간호관리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고 그리고 업무의 문서화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인사정책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그 관료제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고정기 관리 이론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관계론이라고 했는데 메이오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의 임상심리학자 이 메이오가 그 인간의 행동 요령에 관한 호손 실험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론은 조직을 단순히 공식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경제적 존재로만 가정하였던 고정기 이론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개인, 비공식 집단 및 집단 상호 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사회 체계라는 사실을 수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고정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조직을 단순히 그냥 공식 구조로 파악하고 개인을 경제적 존재로만 봤다면 신고정기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비공식적 집단이나 집단 상호 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사회체계라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인간관계론은 어디에 영향을 주었냐면은 간호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네. 간호관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리더십 동기부여나 갈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인사상담 제도나 고충이 아니라 고충이겠죠. 교충 처리 제도 및 제한 제도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를 잘 해서 간호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간호관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간관계로는 간호관리에서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서 영향을 주었는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태과학론입니다. 행태과학은 어떤 것이냐면 조직의 모든 현상을 인간 행동이라는 그런 객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조직 관리 상하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밝히며 인간의 개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태과학론 또한 간호조직 관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 이런 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관리 훈련의 필요성, 그리고 근로자의 욕구 충족 및 성취감의 향상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의사결정이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행태과학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교재에도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태과학론하고 관료제 이론 같은 경우에 별이 하나이고 행정관리 이론하고 인간관계론은 별을 2개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중요도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정기 관리 이론을 넘어서 이제 현대기 관리 이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과학 이론이 있는데 경영과학 이론은 뭐냐 하면 다양한 지식과 문제 해결 방법을 종합해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에 중점을 둔 그런 관리 이론을 관리 실무에 적용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영과학 이론에는 다양한 기술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과학 이론이 나왔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회학자나 물리학자나 공학자나 인류학자 등 여러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지식과 문제 해결 방법을 종합해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근거 중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자료에 중점을 둔 그런 관리 이론을 관리 실무에 적용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겠죠. 여기다가 교재에다가 줄을 한번 쫙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광펜 같은 걸로요. 네. 다음은 이제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에도 지금 별표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체계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그 체계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이론 생물학자 버틀람피가 일반 체계 이론을 발표한 이래 여러 학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기능하는 상호 관련된 그런 구성 요소의 통합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투입이나 산출, 변환,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간호관리 구조의 전체성을 연구하고 그 구조 내의 상이한 측면과 수준 차이의 관계 양상을 더욱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간호관리자에게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간호관리의 기획이나 조정을 할 때 효율성을 증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체계 이론은
이런 식의 어떤 간호관리에서 간호관리 구조의 전체성을 연구를 하는 데서, 네, 그래서 그 구조 내에 어떤 상이하다고 하면은 차이점, 그죠? 그리고 어떤 관계 양상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호관리자한테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때 정보를 제공을 해서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체계 이론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직 외부의 어떤 환경이 조직의 하위 시스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 시스템하고 하위 시스템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관리자는 어떤 것을 잘해야 되냐면 간호조직이 속한 어떤 상황에서 간호조직의 목표하고 구성원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제일 적합한 이론을 이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상황 이론은 조직의 어떤 외부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지금 조직의 어떤 하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간호조직으로 본다면 간호조직이 속한 상황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어떤 목표를 성취를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런 동기가 이 조직이 속한 상황에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건지를 잘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상황 이론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호관리자와 간호지도자에서 관리 이론 부분에서 그 고정기 관리 이론, 신고정기 관리 이론, 현대기 관리 이론에 걸쳐서 그 관리 이론들을 학습을 해 주셨고요. 고정기 관리 이론에서는 과학적 관리 이론, 행정 관리 이론, 그리고 관료제 이론이 있었고 그 행정 관리 이론은 간호 관리를 기획에서 통제에 이른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중요했었고요. 관료제 이론은 어떤 거냐면은 그 직급에 따른 엄격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업무의 문서화, 전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인사 정책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고정기 관리 이론에서는 인간관계론, 행태과학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인간관계론에서는 간호관리에 활용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 제도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리고 행태과학론은 간호 조직 관리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현대기 관리 이론에서는 경영과학 이론이나 체계 이론, 상황 이론이 있었는데 체계 이론하고 상황 이론이 특히 중요했고 체계 이론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투입, 산출, 변환, 피드백으로 이런 체계가 구성 요소의 통합체로서 모든 체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상황 이론에서는 간호관리자가 간호조직이 속한 상황에서 그런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목표 그와의 균형과 성취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